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블레셋인은 크레타 섬 출신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옮겨가 해안을 따라 정착한 해양 민족이다. 이스라엘인은 사울 왕의 영도 아래 산간지대에 모여 살았다. 기원전 11세기 하반기에 블레셋인이 동쪽으로 이주를 시작하여 엘라 골짜기의 아래쪽에서 상류로 진격했다. 그들의 목표는 베들레헴 근방의 산등성이를 차지하여 사울의 왕국을 두 동강 내는 것이었다. 엘라라는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블레셋인과 이스라엘인은 서로 으르렁대는 원수지간이었다고 하죠. 블레셋군은 엘라의 남쪽 산등성이를 따라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반대편인 북쪽 산등성이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게 됐죠. 어느 쪽도 선뜻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하려면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 적군이 있는 건너편 산등성이 위로 목숨을 내놓고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블레셋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1대1로 승부를 겨루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 골리앗을 골짜기로 내려보냅니다. 그는 키가 최소 6피트 9인치에 달하는 거인이었다. 머리에는 청동투구를 쓰고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한 데다 던지는 창과 찌르는 창, 칼을 들었다. 거인은 이스라엘군을 마주보고 소리쳤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적군 쪽에서 위협적인 거인이 등장하자 이스라엘군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봐도 이미 승패가 정해진 싸움처럼 보이는데 과연 나설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때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내려온 한 양치기 소년이 용감하게 자원을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짜기에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해 언덕을 내달렸습니다. 저 멀리서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지팡이를 들고 달려오는 다윗을 봤을 때 골리앗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설이 됩니다. 다윗이 돌주머니 하나를 빙빙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쏘았습니다. 골리앗은 기절해서 쓰러졌고 다윗은 곧장 달려가 거인의 칼을 빼앗아 그의 목을 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의 짜릿한 승리죠. 하지만 저자는 이 이야기의 의문을 제시합니다. 이 대결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길 수 없다고 예상되던 약자가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은 있을 법하지 않은 승리에 대한 비유로 우리의 언어 속에 새겨졌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 대한 이런 설명 대부분이 틀렸다는 것이 문제다. 자, 저자는 과연 어떤 부분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군의 대표로 나오던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골짜기에 내려온 골리앗이 이스라엘군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우리는 여기서 골리앗의 한 사람을 택하여라는 문장에 주목해야 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군에게 소리쳤을 때 그가 요구한 것은 1대1 결투라고 불리는 싸움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양쪽이 야전에 돌입했을 때 심각한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저마다 대표 전사 한 명을 선택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과 비슷한 전사가 나와서 칼과 창 등을 사용해 결투를 벌일 줄 알았을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싸울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1대1 결투라는 관례를 존중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싸우라고 준 칼, 갑옷 이런 걸 다 거절하고 대신에 매끄러운 돌 하나를 선택해서 싸움터로 향했습니다. 골리앗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마자 다윗은 1초 남짓한 시간에 물매를 발사했고 그대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근접전을 준비하고 있던 골리앗은 아마도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과연 다윗이 골리앗을 정정당당하게 이긴 것인가 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게임이나 결투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올바르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사를 오가는 전시 상황에서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뿌리 깊이 박힌 이유는 중세 유럽의 기사도 정신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세 기사들은 정정당당하게 미리 정해놓은 절차를 따라 결투를 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칼로 싸우는 시합을 하는데도 정해진 횟수만큼 번갈아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에 결투 재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한 민사사건의 해결책으로 두 당사자가 결투를 벌이게 한 후 승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던 방식인데요. 보통 결투를 신청받은 사람이 무기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결투 재판은 19세기까지도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틴 루터 킹은 비폭력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말콤 글래드웰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 상당히 전략적으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1963년에 마틴 루터 킹이 추진하던 운동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1년 가까이 미국 전역에 인종차별을 이슈화시키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죠. 마틴 루터 킹의 상대는 인종차별주의자인 버밍햄의 공안위원 유진 불코너였습니다. 그는 본인이 폭력적으로 일관하면 킹의 입지가 강해질 것을 우려해서 그들의 행진이나 운동에 강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과 와이어트 워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종차별과 싸울 수 있다는 환상은 품지 않았다. 그들은 여론조사에서나 거리에서나 법정에서나 불코너를 이길 수 없었다. 힘으로 맞서서는 코너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와이어트, 자네는 위기를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해. 불코너가 자기 손안의 패를 보여주도록 말이야. 라고 킹이 말했다. 마틴 루터 킹의 오른팔 와이어트 워커는 한 가지 작전을 세웁니다. 그는 동네의 흑인 고등학교에 교회에 오라는 전단을 뿌려서 수많은 학생들이 거리에 모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불코너는 학생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위험을 느끼고 급기야는 훈련받은 개들로 구성된 K9 부대를 배치합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산 셰퍼드가 한 흑인 소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다음날 전국신문 1면을 장식합니다. 바로 이 사진 한 장으로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흑인 운동사의 길이 남을 결정적인 한 컷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흑인 소년은 이날 행진에 참여한 학생이 아니었고 심지어는 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신문사 2곳을 소유한 보수적인 흑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경찰이 쥐고 있는 끈이 셰퍼드를 저지하기 위해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고요. 흑인 소년의 왼쪽 다리는 셰퍼드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를 발로 차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흑인 소년이 결국 셰퍼드의 턱을 부러뜨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사진의 내용이 뭔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진 한 장으로 흑인 인권운동 역사상 엄청난 공로를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도 본인의 전부를 걸며 전공법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무모함을 선택한 대신에 자신들의 약자적 위치를 고려해서 전략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몇 년 동안 영국 정부는 우려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37년에 영국군 사령부는 가장 끔찍한 예측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독일군의 지속적인 폭격으로 60만 명이 죽고 120만 명이 다치며 거리에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1940년 가을에요. 영국 정부에서 우려하던 일이 결국 터졌습니다. 독일군의 폭격기들이 아주 파괴적인 야간 폭격을 시작했고요. 굉음을 내면서 폭탄을 투하했죠. 건물 100만 곳이 손상이 되거나 파괴됐고 약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 정부의 관료들이 두려워하던 그 모든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나 딱 한 가지는 보기 좋게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독일의 공격이 갈수록 더 맹렬해지는데도 런던 시민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의연했다는 거죠. 일단 런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런던시의 폭탄이 떨어진 건 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무언가는 없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는 있지만 더 큰 거는 없고요. 폭격 이전에 비해서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공습은 그 어느 때보다 용감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편 국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소문 퍼뜨리는 게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야,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대? 마치 도시 괴담처럼요. 그 당시 전쟁 상황에서는 팩트 체크라는 게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문이, 특히 허상의 소문이 두려움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적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독일군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자, 우리 모두는 공포를 쉽게 느낄 뿐 아니라 또한 두려운 상태를 겁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극복하면 흥분감이 생기죠. 공습이 벌어지면 극심한 공포에 빠질지 모른다고 두려워해 왔지만 막상 공습이 일어나면 겉으로는 타인에게 차분한 모습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해지게 되면 예전의 불안감, 그리고 현재의 안도감, 안전하다는 느낌, 그런 게 대조를 이루면서요, 오히려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역경이 때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휴전 국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폭격을 당한 런던 시민들의 마음 상태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이 없는 다른 세대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윗세대들에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삶을 공유해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라나 디베는 자신의 팀 선수들을 살펴보았다. 니키, 안젤라, 데니, 폴리, 애니카, 그리고 딸 안잘리는 이전에 농구를 해본 적이 없었다. 모두들 키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슈팅도 못했다. 그렇다고 드리블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다. 라나 디베는 자신도 문외한인 스포츠에 재능이 없는 아이들을 코치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농구를 해본 적이 없는 코치, 흥미도 없고 재능도 없는 선수들, 정말 최악의 조합이죠.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갈까요? 농구팀 코치 라나 디베는 농구 경기 상식을 비틀어버리는 묘수를 가져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자신이 질 게 뻔한 1대1 승부를 벌이지 않고 그 대신에 뒤로 뚝 떨어져서 계곡 전체를 전장으로 삼은 것처럼 라나 디베 농구팀도 바로 비슷한 전략으로 코트 전체를 수비합니다. 매 경기마다 전면 압박 수비 전술을 펼친 거죠. 그리고 그 전면 압박 수비는 우리 팔이 아니라 다리로 하는 거죠. 즉, 능력을 노력으로 대체하는 전술이라서 이 전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강력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전술을 택한 그의 팀은 결국 전국대회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약팀이 승리할 때 더 짜릿함을 느낄까요? 본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일이고 본인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언더독의 승리 방정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봐야겠죠.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컴플렉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면요, 말 그대로 노력을 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시선이 그걸 컴플렉스로 만든 것이라면 그건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나만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책,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보시고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